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YTN이 대선 민심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이른바 범보수 단일화 문제에 민심을 물었더니 한덕수 29%, 김문수 19%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또는 보수 응답자로 한정하면 2배 가까운 격차로 한덕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당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낫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낫다는 답변이 29%로 김문수 후보라는 응답 19%에 앞섰습니다. 없다와 모름, 무응답을 합친 비율이 절반을 넘겼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 이 같은 답변 비율이 70%대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로 한정해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한덕수 59%, 김문수 29%로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념 성향 보수 응답자 역시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낫다는 응답이 50%, 김문수 후보가 낫다는 답변이 26%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 성향 응답자로부터의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각각 14%와 15%의 지지를 받으며 7%와 11%를 기록한 한덕수 후보에 앞섰습니다. 연령과 지역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단일화 후보로 더 낫다는 응답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겨지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9%포인트, 20%포인트의 격차를 냈습니다. 보수 정당 핵심 지지층이 많다고 평가되는 대구 경북에선 한덕수 44%대 김문수 19%, 부산 울산 경남에선 한덕수 34%, 김문수 21%였습니다. 한덕수 후보 출마 적절성을 두고는 지지정당과 이념 성향별로 답변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77%와 66%는 적절하다고 봤고,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91%와 84%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앞서 보신 범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나오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 범보수의 맞대결 구도에서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에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YTN은 다음 달 3일 대선이 양자 대결로 펼쳐진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수로 두고 상대방의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각각 붙인 뒤 누굴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누구와 대결해도 49%에서 50%, 즉 응답자 절반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8%를 받은 한덕수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그나마 격차가 가장 적었고, 이준석 후보는 22%의 지지율을 얻어 차이가 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선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중도 성향을 따로 떼 살펴봤는데 격차는 더 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누구든 50%대 중반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20%대를 기록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29%로 그나마 이 후보에 가장 근접했지만 2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온전히 성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3자 구도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섰을 땐 47%, 김문수 후보를 넣었을 땐 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양자 대결 때보단 수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34%, 김문수 후보는 29%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3자 구도 속 중도층 표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한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23%, 16%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초반에 기록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후보를 택한 응답이 다른 후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후보 사법 리스크에도 민주당 결집도는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번 대선 대진표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추후 단일화와 무관하게 주요 후보를 다 열거하고 누가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정당 구분 없이 이름만으로 물었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18%로 12%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섰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 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건데 다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 또한 20%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으로 한정했을 땐 무려 92%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선고 이후 여론이 반영됐지만 이전에 실시한 YTN 여론조사보다도 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당 경선 레이스가 끝나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후보에겐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변수에도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 여론조사에 이어 44%를 유지하면서 1위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오차 범위 안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보수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요청을 수용해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심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인선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등 6명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수석 대변인은 윤재욱 의원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후보 단일화 추진본부장은 유상범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0일이나 11일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현승 전당대회 의장은 어제 당 홈페이지에 제6차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안건은 추후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전당대회 소집을 먼저 공지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게시글 댓글에 당원 가입 링크를 올리면서 많은 분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정치가 바뀐다. 저는 계속해 보겠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는 덕담 수준의 인사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했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나란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뒤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이제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3차례나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지를 통해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 역시 한 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 뵈실 일정은 없으신 걸까요? 저희 후보님 식사 가시니까. 오히려 김 후보 측은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한 후보 발언이 단일화 논의를 위한 상호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김 후보는 단일화에 미온적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을 내고 당내 기구만 구성되면 신속히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논의 대상에는 한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동화사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반 이재명 구호만을 외치는 단일화는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과도한 피해의식에 찌든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흔들 변수로 꼽히는 범보수 빅텐트 논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주도권 다툼 속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납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와 새미래민주당은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낮 12시 반 서울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는데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심화하는 국가위기를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선과 개헌을 연계하는 개헌 빅텐트와 반 이재명 연대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적 권한으로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차 경청 투어로 경기 양평군을 찾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겨냥해 일꾼은 첫째가 충직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길이란 똑바로 가야 하는데 왜 돌아가는 거냐면서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시한으로 그때까지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를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숭고한 주권 행사에 장애 난입해 대선을 판권 선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반드시 막겠다며 오는 15일 첫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겠다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속전속결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이 후보를 낙마시킬까 우려하는 건데 후보 교체 가능성은 거듭 일축했습니다. 대선 기간 유력 후보를 법정에 수시로 부르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이재명이 유재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방탄 대선을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보는 게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당내에선 대통령 취임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탄핵 심판대와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 국회에 탄핵 남용을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남발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에게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겁니다.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탄핵 선고로 파면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릴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탄핵소추 관계자 등 핵심 증인부터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 증인 목록에는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 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중복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의 적법성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면서 이번에도 계엄 선포의 원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압수물품 확인 등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활동비를 전부 옷값으로 쓴 건 아니란 진술을 토대로 옷값 결제가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커가 흔적이 잘 남지 않는 악성 코드를 사용해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T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2,500만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 정보 확산과 악용을 막아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서버에 악성 코드가 번진 경로를 역추적해 침입 기록을 찾아 해커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쓰인 악성 코드 BPF 백도어는 해커가 접속한 내역을 감지하기 어려워 추적이 힘든 데다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좀 자기가 스스로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근데 외국이라면은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이 회사 측의 보안 문제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SKT에 직접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와 최태원 회장이 정보 유출을 알고도 늑장 대응했다며 고발하거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입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받아 소를 제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입니다. SKT의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는 8일 해킹 사건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경희의료원 옥상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와 인천에서는 해양경찰이 요트와 차량에 고립된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흐린 하늘로 까만 연기가 쉼없이 솟구칩니다. 건물에서 그 미친 듯이 지금 그 까만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구급차랑 뭐 소방차랑 뭐 경찰차랑 해가지고 한 30팀 정도 와가지고 진압을. 오전 11시 반쯤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본관 옥상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연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아 대피한 사람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옥상 보수를 위해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반쯤 잠긴 차량이 보입니다. 인천해경은 거잔포 선착장 근처에서 사람이 갇힌 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창문을 열고 5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바다로 기울어진 곳에서 레저용 보트를 내리다가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청초호에서도 표류하던 4.2톤급 요트에 타고 있던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속초해경은 요트를 계류장으로 예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공농성을 벌여온 활동가 2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하다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뒤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8층 복도에 있는 전동 휠체어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교차로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다쳐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은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사고를 연속 보도하면서 부실 시공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요. 굴착 공사부터 붕괴 우려 속 작업자 투입 과정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유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3분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광명구간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이후 YTN은 부실 공사 의혹 등 공사 현장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먼저 신고 당시부터 터널 기둥에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파손돼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것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지만 지하에 작업자들이 투입됐고 결국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 속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공사 현장에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기록은 서류마다 제각각이었고 작업 시간이 기록된 일지를 분석한 결과 터널을 파기 전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같은 민자 사업은 국가 발주 사업과 비교해 저가 하도급 관리를 위한 평가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돼
국토교통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착 공사부터 붕괴 우려 속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는 가운데 철저한 수사는 물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오는 7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가 지난주부터 본격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접점을 찾아가는 중인데 다음 주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관련 미국의 첫 고위급 인사 방한입니다. 오는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계기에 우리와의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2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안별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은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APEC 회의 자체는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이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계기에 USTR과 이 중간 점검 회의는 제가 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중간 점검에서 정부는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미국 측 요구 사항에 최대한 협력하면서도 상호관세 면제 내지 인하라는 우리 요구 사항도 적극 관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3일이면 우리나라에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로 인해 협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미국 측도 우리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도 참석해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엄청난 양의 제약회사가 미국으로 유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5일 USA 투데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보낸 쿠시 대사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항공권과 함께 $1,000,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각 5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관세 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경우 여행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된 이후 $1,000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질서, 정의의 상징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카트라즈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습니다. 1934년부터 미국 연방정부 교정시설로 쓰였습니다. 수감자 권리와 후생 복지, 생존 보장이 최악이었고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로 유명합니다.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은행 강도 레스터 길리스 등 악명 높은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1963년 폐쇄됐습니다.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유명 관광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도국에 법무부, FBI와 함께 이곳을 확대해 다시 개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t's long been a symbol, Alcatraz, of whatever it is. I mean, it's a sad symbol, but it's a symbol of law and order. And, it's got quite a history, frankly.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민자 추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법원을 또다시 저격했습니다. And I guess because the judges, so many of these radicalized judges, they want to have trials for every single, think of it, every single person that's in our country illegally, that came in illegally.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를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 수용소로 만드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이후 무인기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자 우리 군도 대응 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당시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며 높은 정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도 최근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실무를 이전받았다며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가정해 30mm 대공포인 비호 복합과 천호 등을 동원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기를 띄운 뒤 전자광학 추적기로 표적을 자동 조준하는 정밀 타격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탄 필초의 방공작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실전 배치도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당시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한 발에 2,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들고 낙탄 피해 우려가 없어 앞으로 대공 방어에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 강화되는 것처럼 무인기, 드론을 둘러싼 군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치명적인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난 대응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튜브원 기자입니다. 표적에 잡힌 드론 2대를 향해 전파를 발사하자 맥없이 추락합니다. 최근 영국군이 성능 테스트에 성공한 드론 대응 무기입니다. 방해 전파를 쏴서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을 벗어나 직접 드론 내부의 부품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Radio frequency directed energy weapon really comes into its own in being able to reach out and shut down electronics at range. 사정거리가 최장 1km에 이르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펜스, 우리 돈 189원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국 등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도 3.5km 밖의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한 번에 1, 2만 원 정도인 저렴한 비용이 강점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은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고도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드론 대응에 사활을 거는 건 미사일이나 대형 로켓에 의존하는 기존 대공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2,000짜리 자폭 드론을 요격하려고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미 해군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드론을 개발하는 쪽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An evolution of the threat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like first-person view drones or more autonomy in the use of drone. 드론을 둘러싼 군비 경쟁에 인공지능까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 전략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보다는 중국 억제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맞춰 일본은 재빠르게 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우선으로 하는 국방 전략 수립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발표된 미 국방 전략엔 북한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목표가 비중 있게 담겼는데 이번 국방 전략 수립 보도 자료엔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 기조에 대북 비중이 줄어들 경우 주한미군과 연합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방위에도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에 미 국방 정책이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 억제력이 주 목표인 주한미군의 감축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은 재빠르게 자국을 중심에 둔 원시어터 안보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시어터란 하나의 전쟁 구역이란 뜻으로 현재 미군이 각각 대응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 남중국해를 하나로 통합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월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力また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決して許さず、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ために、オーストラリア、韓国、フィリピンをはじめとする地域のパートナーを含めた多国間協力を進展を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ました。 실제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이 차출되거나 한반도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 봉합사령부 중심으로 되어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죠. 그리고 필요시 일본군도 작전에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어요. 주변국들이 이렇게 앞다퉈 안보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잇따르면서 군 통수권자는 4번째 바뀌었고 국방부 장관 공석도 5개월째 이어진 상황. 여기에다 오는 6월 아시아 각국 국방수장이 모이는 샹그릴라 회담의 장관대행 불참까지 전망되면서 안보 문제는 심화될 우려에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 삶의 약일까 독일까? AI의 역설 기획 시리즈 3번째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AI와 대화를 나누던 청소년이 숨지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AI와의 상호작용이 인간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14살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캐릭터 AI와 1년간 나눈 대화가 죽음을 부추겼다며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It increasingly got worse in terms of him not being interested in his academics, which he always was before. He wasn't interested in playing basketball anymore. He started isolating himself. 소년과 캐릭터 AI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소년이 사랑한다며 AI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AI는 제발 그래달라고 답합니다.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see hundreds of messages that were very sexual in nature, graphic. One of the conversations dealt specifically with him talking about suicide to this bot. 챗GPT와의 장기간 대화가 인간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용자 4,000명, 4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채팅을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증가하고 챗GPT에 대한 감정적 의존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캐릭터 AI의 유해성을 다룬 또 다른 논문입니다. 챗GPT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악한 캐릭터를 부여했을 때 유해성이 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또 학생이 인공지능 도구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항상 가이드를 해주시고 올바른 기준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편리함과 유용성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호작용은 커다란 도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AI 개발사에 더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비롯해 몇 년 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콘텐츠를 보면 유독 넷플릭스 자체 제작물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OTT로서 해외에 우리 콘텐츠를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독주가 강화될수록 국내 제작 생태계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미상 4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부터 더글로리, 최근엔 폭삭 소가수다 열풍까지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10년 만에 자체 제작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대 OTT 플랫폼으로서 국내 작품들을 해외에 알리는 전파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적극적인 만큼 실제 이용자들도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보는 게 한국 콘텐츠라는 글로벌 업체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2배가량 한국 문화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지금의 수익을 넘어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잠재적 효과까지 있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 제작 생태계는 한숨이 늘었습니다. 국내 OTT 웨이브에서 태어난 드라마 약한 영웅의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것처럼 넷플릭스가 블랙홀같이 시장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그 다음 이야기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지만 이러다 기존 제작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한류 창구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기존의 제작 지형도 전반을 흔들면서 공존을 향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내일까지 유급과 재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어제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가 있을 거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확정된 유급 또는 재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도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확대 시행되죠. 오늘도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 중인데요. 시간 역시 평소 주말과 같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 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첫날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다 더 혼잡했다 보니 어제 서울 방향 정체가 극심했던 노선도 경부선과 서해안선 그리고 중부 내륙선과 논산 천안선 등 충청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이었습니다. 무려 오늘 새벽 2시까지도 서울 방향 정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선 위주로 이어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안개가 깔려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안개는 점차 거치겠지만 그 전까진 안개 구간들을 지나실 때 방어 운전에 보다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오늘 보고 계신 가평 지역 지나기가 특히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지금은 전 구간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지만 차츰 강원권에서는 면온과 새마을 부근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여주 부근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지금은 충청권과 경기권 모두 소통 상태가 원활한데 이럴 때일수록 안전거리 넉넉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고속도로도 천안 방향 지금은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원활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에는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9.4도, 대구는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